글리치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패널 토크에 흔쾌히 응해주신 패널분들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디파이고요. 한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폐 체계로부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성장을 한 만큼 금융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부분 패널분들께서 이러한 소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업계에서 너무나도 뛰어나고 유명하시고 또 디파이의 전문가이신 패널 4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토크 진행을 맡은 저는 트리니티 스튜디오와 글리치의 박준하이고요. 제 앞에 계신 션님께서부터 순서대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링크에서 일하고 있는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거의 1년이 정도가 됐고, 그 전에는 전통 산업에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12년 정도 있었고, 그때는 사실 블록체인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해외 영업 마케팅, 영업 전략, 또 구글 파트너십 등등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전통 산업도 사실 이제 계속 이 발전을 유지를 하되, 특히 또 IT 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혁신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산업도 그렇고 5G, 이제 6G 연구도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AI 부분도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발전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유난히 돋보이게 저희가 이 일상생활에 침투를 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블록체인에 좀 많은 관심도 갖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고자 해서 이 분야에 또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를 같이 만들고 있는 트리니티 스튜디오의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량 노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고 있는 슈퍼블록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재윤이고요. 그리고 저는 2017년도에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 디사이퍼를 만들고 제 재윤TV라는 이제 디파이를 설명해주는 유튜브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defined Labs를 운영하고 있는 조동현입니다. 블록체인 내에서는 이제 프로페서 조나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오늘 디파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역시 디파이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글리치입니다. 먼저 디파이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 대비해서 디파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멀리 계신 조 선생님과 우리 재윤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디파이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단어의 어떤 약자로서 디파이를 쓰고 있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 체제, 즉 중앙화된 금융과 반대되는 언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10년 동안 이제 그 NH투자증권, 그다음에 대신증권 등 어떤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이제 디파이 생태계로 넘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어떤 중앙화된 기구가 있냐 없냐, 그것에 따른 얼마나 리스크가 상존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 한국처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디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핸드폰 안에 카카오페이가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한테 굉장히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많은 자금들도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후진국에 있는 혹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아니면 전쟁이 났었던 러시아나 혹은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즉 다시 말해서 경제 상황이 조금 불안정한 곳에서는 사실 국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할 수 없고, 은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디파이가 대안으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터키에 있는 그 라리화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런 것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후진국들의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산을 좀 보호하고 또 그들이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이게 결국 디파이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은 보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가장 핵심인 키워드는 개방형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들은 다 좀 폐쇄적이고 허용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페이에 있는 캐시를 네이버페이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못 옮기잖아요. 걔를 내 은행 통장으로 옮긴 다음에 네이버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상품을 내가 뭐 어떤 키움증권에 있는 주식을 이제 샀는데 거기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시 다른 증권 어플리케이션에 옮기려고 해도 사실 그냥은 못 옮기고 은행을 통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절차를 계속 이제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고 수수료도 이제 그때마다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개선한 게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결국 공개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프로토콜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그 프로토콜 하에서 서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어요. 디파이에서는 A라는 디파이 어플리케이션과 B라는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이제 어떤 제약 없이 돈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글로벌리 지금 KKR 같은 데서는 펀드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채권과 싱가포르 채권을 서로 교환하는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JP모건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라면은 그런 채권 간 교환도 일본 채권을 일본 엔화로 교환하고 엔화를 싱가포르 달러로 교환하고 싱가포르 달러를 싱가포르 채권을 교환하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앞으로 금융은 훨씬 더 개방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과 또 유튜버 출신답게 너무 쉽게 디파이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패널분들께 좀 전문 분야에 맞춰서 맞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파이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좀 생소한 개념이고, 또 요즘에 증권성 토큰에 대한 이슈라든지 디파이 프로토콜의 해킹 사례 등 좀 챌린지가 되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더욱 성장하고 널리 채택되기 위해서 어떠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지, 또 고민을 해야 될지 좀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런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다시 이제 조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신 디파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마이크가 이제 되네요. 디파이가 2020년도 6월 이후에 이제 컴파운드라는 프로토콜이 에어드랍을 하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맞았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 하반기랑 2022년 상반기에 디파이 썸머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성장을 했었었고, 당시 생각해 보면 1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TVL, 즉 디파이에 예치된 자금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6개월도 안 된 짧은 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됐어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너무 많은 어떤 거버넌스 토큰들을 그때 당시 투자자들한테 투자 수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토큰을 발행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기초 자산이 없는 토큰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이제 폭락을 한 것이죠. 근데 요즘 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좀 의미 있는 좀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트렌드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밸리데이터를 운영해서 얻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LSD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LSD는 이제 Liquid Staking Derivatives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조각 투자입니다.
이더리움 조각 투자로 리테일 자금을 LSD 제공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수신을 하고요. 그 수신된 자금을 밸리데이터한테 일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1인 받은 밸리데이터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밸리데이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익스큐션 레이어에서 컨센서스 레이어에서 3.8%를 고정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익스큐션 레이어에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로서 뭐 최대 한 10% 내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계열로 쭉 나열해 보면 대부분 한 4.9%의 이자가 정확히 말하면 4.9%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에서는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익을 온전히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한 대가로 그것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서비스 수익을 창출한 것을 다시 토큰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메커니즘이 생김으로써 디파에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드디어 디파에서도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는 디파이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의 페어로 유동성 공급을 해서 가져가는 뭐 2% 남짓한 어떤 수수료, 즉 거래 수수료가 벤치마크가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 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인센티브를 얹어 갖고 사실 받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없는 사실 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LSD 시장에서 그런 노드를 운영한 대가로 받은 어떤 수익, 그것을 사람들한테 분배함으로써 나눠주는 그 수익률이 디파에서도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이제 생김으로써, 이것보다 만약에 수익이 높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고, 만약 이것보다 낮다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높다라고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LSD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SD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또 디파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디파이의 발전을 위해서 웹3의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존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디파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할지 존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중앙화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디파이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셀프 레귤레이터 된 그런 서비스들이나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어떤 액터들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요 전 세션에 말했던 그런 이제 KYC나 AML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디파이에 맞게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KYC와 AML이 가능한 그런 규제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디파이라는 것의 뭐 제품의 특성상 이게 기술 집약적이고 기술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큐리티에 대한,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의 세큐리티에 대한 오디시나 그리고 그 이제 코드 프루핑 같은 것들이 규제화돼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오픈네스나 트랜스페런시가 굉장히 좀 강조되는 규제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를 만든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디파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코드를 굉장히 이제 오픈해서 보내주고, 그것들에 대한 벌너리비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벌너리비티를 아마 조금 커뮤니티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이트박스 형태의 규제들이 조금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신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파이가 더 널리 채택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대표적인 챌린지 중에 오라클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이러한 오라클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를 잘 공급해준 그 공이 굉장히 컸는데요. 오라클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계 리더인 체인링크의 션님께 디파이 성장을 위해서 오라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통 시장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 주가 지수나 아니면 주식의 가격을 계속 이거를 공급을 하는 게 뭐 한국 거래소 이렇게 중앙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신뢰하고 이제 계속 그거에 따라 가지고 트레이딩이 되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확하게 지금의 시세가 얼마냐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끌어올지가 중앙화돼서 공급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끔가다 뭐 비트코인 지금 시세가 얼마야라 그러면 저희가 뭐 한국에서는 뭐 여러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도 있고 뭐 에그리게이터 뭐 원인치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유니스왑, 수시스왑 뭐 다른 체는 트레이더조 이런 데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어디에서의 지금 현재 시세가 정확한 정보냐라 그랬을 때는 이게 논란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보를 어디서 끌어와서 이 디파이에서 그 정보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트레이딩이 일어나냐라 그럴 때 그게 사실 외부 정보거든요. 근데 이 외부 정보가 그냥 일반 암호화폐 가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토크나이즈된 뭐 실제 주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끌어온 게 맞나, 글로벌 평균 가격이 맞는지, 그 다음에 혹시 딜레이가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이걸 잘못 끌어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라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정보를 잘 끌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기관들이 해주고, 이 정보가 디파이에서 신뢰도 있는 정보가 계속 끌어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희 유저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기관들이나 이렇게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정보를 좀 신뢰도 있게 계속 잘 공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디파이가 실제 매스 어덥션이 될 수 있는 데에 대한 기본 조건이 아닐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오라클이라는 거는 뭐 웹3 블록체인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생소한 개념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런 디파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이 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제이님께 디파이를 이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기술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그 규제에 관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홍콩, 미국 이런 데서 제가 컨퍼런스를 가 보니까 레귤레이티드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FTX, 셀시우스, 보이저, 블록파이 같은 이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그런 디파이들이 있었는데, 걔네들과 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혹은 책임자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규제가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를 만들 때 이 디파이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지정을 하고 그가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KKR도 아발란치에다가 그 펀드를 만들 때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SEC한테 모든 규제에 대한 그런 허가를 다 구하고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은 그런 규제들을 다 준수하면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얘기로 다시 넘어오자면, 그러면 지금 수많은 헤지 펀드들 그리고 다른 금융사들 이 블록체인 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때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런 개방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속도가 빨라지고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용량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14TB를 넘었고, 이거는 주류도 1TB를 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퓨라나 알케미 같은 플루드 서비스 혹은 이제 피그먼트나 블록데몬 같은 밸리데이터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인의 블록체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런 밸리데이터나 인퓨라 업체에게 의존해가지고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디파이의 데이터가 있지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가 디파이 서비스를 거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정보의 어떤 센서십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서버가 죽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저한테 돌려줘야 하고 그러려면은 노드가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벼운 노드를 제공하는 메인넷을 만들고 있는 게 슈퍼블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광고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자신만의 팀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매우 훌륭한 스타트업을 리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디파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뭐 신뢰, 규제, 그리고 기술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좀 파편화되어서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재윤님께서 모든 것을 잘 어우르는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로서도 너무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조 선생님께서 한번.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좀 같이 공유해 보면 이제 체인링크에서 이제 저 오라클 서비스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그 오라클이 결국에는 결국 블록체인 밖에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올릴 때 사실 사용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주는 것이 사실 체인링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요즘 되게 재밌는 게 LSD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LSD 시장에서 나온 그 랩트된 어떤 토큰으로 그 오라클 어떤 검증하는 것을 탈중화화 시키려고 하는 또 노력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이건 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드레어 서비스들을 결국 그 랩드된 뭐 이더를 통해서 뭐 검증하는 하나의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인링크가 자체적으로 여러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를 안 써도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밸리데이션하는 사람들이 그 미드레어 어떤 검증 서비스 미드레어 서비스까지 이제 검증을 이제 같이 함으로써 뭔가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어떤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좀 탈중앙화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중앙화 필요한 것들은 또 중앙화가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LSD와 또 사실 그 미드웨어 서비스를 그렇게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공유드려봤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렇게 그 선생님 역시 확실히 엄청 전문가다운 지적이셨는데 그게 바로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이 디파이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정말 폭발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은 외부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계속 끌어오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서버 없는 환경에서 웹2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세계 데이터가 이게 뭐 사실 모든 게 이제 디파이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디파이가 아니더라도 뭐 게이밍이라든지 유저 데이터라든지 날씨 데이터라든지 스포츠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려면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가 항상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체인링크도 펑션즈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곧 론칭이 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결국 이 생태계가 또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크로스 체인 인터로퍼빌리티 그러니까 체인 간의 연동성입니다.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치로 토큰을 만약에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어딘가 보내려면 락을 시켜놓고 브릿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상의 랩트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릿지가 해킹이 되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저희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럼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저울질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만약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완벽함이 없으면 이거를 건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체인 간의 연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에다 메시징이나 토큰 트랜스퍼를 네이티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보안을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솔루션도 분명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인링크도 사실 많은 은행 기관들이나 뭐 사실 이 메인넷들하고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해결이 되면 좀 많은 진보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디파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패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치팀 박준하였습니다.